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되는 삼국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이제 삼국 발전 바로 직전에 가야에 대한 이야기,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배웠었던 거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요. 그죠? 자, 이 고조선이 무너진 이후에 새롭게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 국가들이 만들어졌는데 부여, 고구려, 또 옥조, 동해, 사만 이런 국가들이 이제 발전되었고 그들 중에 뭡니까?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게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 국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만의 마한, 변한, 진한 그 변한 땅에 어디요? 자, 여기에 있는 변한 땅에 12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변한이 뭐로 발전될 거냐면 가야라는 나라로 이제 발전이 될 겁니다. 근데 가야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중앙 집권 국가로는 성장하지 못해요. 연맹왕국 단계에서 이제 붕괴가 될 건데 그러면 몇 개의 가야가 뭉쳐 있냐면 6개의 가야가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라는 이름을 가진 6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러한 6개 가야가 연맹체를 맺었다. 그랬을 때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이제 표현한다면 이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어갔던 연맹 왕국은 이 전체를 대표하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그럼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있다. 그럼 전체의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어가는 왕의 역할을 누가 했었던 거냐면 여기에 있는 금관가야가 했었던 겁니다. 이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요, 금관가야는 그 낙동강 하구 지역 여기에 자리 잡았었던 그런 가야 중에 하나가 금관가야인데 얘가 전체를 대표하는 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됐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가야 연맹이 쭉 발전이 됐고 나중에 이 연맹체가 이제 해체가 되거든요. 자, 연맹체가 해체가 되는데 해체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AD 400년에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 사건의 명칭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AD 400년 발발 연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할 건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 가야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있었다라면 이 가야의 땅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왜구가 쳐들어와요. 왜구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가야 땅을 통해서 어디를 간 거냐면 신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가야를 침략한 게 아니라 가야 땅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가야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 땅을 밟고 침략하러 가렴 이라고 도와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가야와 여기는 일본의 왜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어디를 신라를 이제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내무왕이었었는데 이 내무왕이 이걸 독자적으로 막아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헬프미를 외치냐면 고구려한테 헬프미를 외쳤는데 요 당시에 고구려의 집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광개토대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개토대왕이 알았어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5만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왜구들이 뭐 하겠습니까? 튀겠죠. 왜구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과정에서 아까 왜구들에게 땅을 빌려줬었던 무슨 가야? 금관가야도 함께 얻어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요 AD 400년 사건 요걸로 인해서 무슨 가야가 쇠퇴가 된 거라고요? 금관가야가 쇠퇴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이 뭐 되느냐? 해체가 돼요. 조심할 거. 금관가야가 망한 게 아니에요. 금관가야가 망한 게 아니라 금관가야가 이 전체의 짱 역할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짱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기가야 연맹체가 해체가 되고 요번에는 새롭게 가야 연맹을 이끌어가는 맹주가 바뀌게 되죠.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한다면 이 후기 가야 연맹은 누가 차지했냐면 대가야. 고령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발전됐었던 대가야가 가야를 이끌어가는 이제 왕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낙동강 하구의 김해 지방 여기를 중심으로 발전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간다면 AD 400년 사건은 내용을 다 이야기가 됐는데 다시 마무리하면 신라 땅에 침략한 왜구를 당시에 내무왕이 막을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광개토대왕한테 헬프미를 외쳤고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도와줬다. 이게 이제 AD 400년 사건입니다. 그러면 AD 400년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습니까? 네, 있답니다. 어디에 있느냐? 광개토 대왕 릉비. 여기에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광개토대왕 릉비에 기록이 남아 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바로 호명그릇. 호명그릇. 선생님, 호명그릇이 뭔데요? 호총. 무덤 총자거든요. 총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무덤에서 보면 자, 릉이라는 표현을 쓰고 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왕릉, 자, 그다음에 무슨 총 이런 표현을 쓸 때 릉은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거기 있는 유물이나 기록 이런 걸 통해서 무덤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정확히 아는 무덤은 릉이라는 표현을 쓰고 무덤 주인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거는 이제 총이라는 무덤 총자를 쓰는데 호우총이라는 자,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 호우총에서 발견된 자, 그릇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호명 그릇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할 건데 이 호명 그릇에 자, 밥그릇 밑바닥에 막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호태왕. 이 호태왕이라는 게 광개토 대왕이 살아 있었을 때의 명칭이거든요. 그러면 호태왕이라는 즉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밥그릇이 신라 경주 땅에서 호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됐잖아요. 와우.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들어왔던 기록으로만 남아있었던 광개토 대왕이 실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신라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물이 바로 무슨 그릇이라는 겁니까? 예, 호명 그릇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됐죠? 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쭉 발전됩니다. 발전되는데 이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어갔던 대가야가 결국은 누구한테 먹히냐면 자,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럼 신라 진흥왕에게 자 6세기에 멸망을 당하면서 결국 가야는 완전하게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쌤 여기 있는 금강가야는요 아까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망한 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맹주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서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얘는 신라 법풍왕한테 망합니다. 그러면 신라 자 법풍왕에게 결국은 뭐 하겠다? 멸망을 당했는데 법풍왕 다음에 아들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강가야가 6세기에 자 바로 망한 직후 여기 있는 대가야도 망하면서 가야 연맹은 완전하게 자 사라지게 되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 전기 가야 연맹을 설명할 때 김해지방, 이 김해지방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낙동강 하구거든요. 그럼 낙동강 하구에 자 김해 평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야지대가 있기 때문에 김해 삼각주. 자, 먹고 살기가 풍요로워요. 그리고요,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자 밖으로 빠져나가는 즉 해상 무역이 발전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금강가야는 다른 가야에 비해서 자 농업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상 무역까지 발전됐는데 그때 일본에 많은 자 수출해요. 일본에 뭘 수출했냐면 철과 자 그다음에 자 토기 이런 것들을 자 수출했는데 이 변한 같은 경우는요 뭐의 나라냐면 철의 나라예요. 철 생산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변한 땅에 발전된 게 가야니까 가야도 당연히 철의 생산량이 많았을 것이고 이 쇳덩어리들을 자 낭랑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토기도 수출했는데 이때 일본에 수출된 이 토기 자 이게 일본 무슨 지방을 중심으로 유행을 하냐면 스에키. 그래서 스에키 지방을 중심으로 자 이 문화가 유행을 했다. 즉 가야의 영향을 받은 토기가 일본에서도 유행을 했었던 건데 이를 우리는 스에키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은 가야의 영향을 받았다. 예,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야는 일단 무슨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예,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했다더라. 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중앙 자 무슨 국가? 예, 집권 국가다. 누가 있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자, 이들의 공통점을 볼게요. 공통점은 첫 번째 뭘 수용했냐면 불교를 수용합니다. 자, 불교를 수용하는데 불교를 통해서 이제 사상을 자 어떻게 돼요? 통합을 하고요. 됐죠? 자, 이랬을 때 소수리망 자 그다음에 침류왕 그리고 눌지왕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법풍왕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쌤, 세 나라잖아요. 근데 왜 왕 이름은 4명입니까? 자, 보십시오. 소수리망, 소, 침, 눌, 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수리망은 여러분들 고구려 왕입니다. 쌤은 고구려를 K라고 쓸게요. 자, 침류왕은 백제의 왕이고요. 자, 눌지왕은 신라의 왕인데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다시요. 중국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혼란에 5호 16국
그러니까 이거 16개 나라 중에 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전진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동진이라는 나라. 자, 그럼 결국은 이제 고구려와 백제는 다 같이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냐면 고구려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자, 고구려한테. 자, 생각해 볼게요. 아까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준 적이 있었나요? 도와준 적이 있었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도와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색을 낸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광개토 대왕의 어떤 도움을 받은 신라는 그 이후부터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는 과정에서 이 잦은 접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잦은 접촉 과정에서 불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늘지왕이라는 왕 때 고구려로부터 불교가 들어가긴 했으나 귀족들이 반발합니다. 자신들의 고유 전통신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불교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냐? 안 된다! 라고 귀족들이 반대하는데 이때 2차돈, 그 2차돈이라는 승려가 순교를 했다? 자, 순교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종교를 앓는 걸 우리가 순교를 한다라면 2차돈이요. 내 목을 쳐라. 내 목을 치면 기이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목을 쳤어. 그랬더니 우윳빛깔의 하얀색 피가 뿜어져 나왔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었던 귀족들이 깜놀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야, 불교 짱인가 봐. 라고 해서 이제 결국 법흥왕이 자, 불교를 자,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삼국은 불교 수용을 통해서 자, 뭐를 여기 있는 사상을 통합시켰고 이를 통해서 왕권을 점차 뭐 시키고 있다?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침늘법이라고 선생님이 쓸게요. 수침늘법. 요거요.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는 바로 고구려였었던 거죠. 두 번째 간다라면 자, 율령을 한 번만 반포해 볼게요. 자, 율령 반포. 율령을 반포하는데 자, 고이왕. 자, 그다음에 소수리망.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법흥왕. 이걸 보면은 자, 머리 글자로 또 마찬가지로 고이왕, 소수리망, 법흥왕. 고소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순서입니다. 고이왕은요, 백제의 왕이고요. 자, 소수리망은 앞에서 봤죠? 고구려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흥왕은 신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소법. 자, 결국은 이제 율령을 통해서 자, 결국 왕권을 다시금 뭐 시키고 있다? 강화시키고 있다. 자, 또 하나. 왕위의 자, 세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왕위의 세습. 앞에서 보면 초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자, 국가들 중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상가, 고추가, 대가. 그 각각가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회의가 제가회의였었고 제가회의에서 왕을 뭐 했습니까? 선출했잖아요. 그 얘기 뭐 할 수도 있었다. 자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왕위에 뭐가 이루어진다? 세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 왕위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앙집권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앙집권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면 자, 일단은 태조왕, 고이왕, 자, 내물왕. 자, 요게 고구려죠. 자, 백제고요. 자, 그다음에 신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다 순서거든요. 태고내. 이러면 결국은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중앙 집권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고구려가 가장 먼저 중앙 집권이 된 겁니다. 고구려가. 됐죠? 자, 물론 전성기는 백제가 먼저 누려요.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자, 왕위에 이번에는 무슨 세습까지 이루어지냐면 부자 세습까지 이루어질 건데 이 왕의 부자 세습을 본다라면 자, 일단은 구국천왕, 근초고왕, 자, 그 다음에 눌지왕. 그래서 구국천왕, 근초고왕, 눌지왕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요게 자, 뭐다? 순서입니다. 그럼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왕위 세습, 왕의 부자 세습. 자,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집권국가로?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됐고, 자, 얘들이, 자, 이제 뭘 누리느냐? 전성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영역국가로 발전될 건데요. 이 영역국가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영토 확장에서 어디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타두냐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한, 자, 그러한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져요. 한강의 여러분들, 자, 위치, 한반도의 정중앙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평야 지역도 이제 발달되고, 큰 하천이 흐르면 옆에 평야가 발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풍요로울 뿐더러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전체를 자, 통치하기에 아주 좋은 자, 그러한 위치가 바로 한강에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강을 차지한 국가가 전성기 국가로 자, 발전이 됩니다. 그럼 백제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어디에서 건국이 됐습니까?
한강, 오늘날로 친다라면 이제 송파, 경기도 하남, 그죠? 위례성 이쪽 부근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백제가 건국이 됐죠. 그래서 한강을 차지한 국가가 자 무슨 국가가 되는데 전성기 국가가 되는데 그 전성기의 순서는 자 백제, 자 고구려, 자 그다음에 자 신라, 자 요 순서로 자 백제, 자 그다음에 고구려, 자 신라 요 순서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쌤이 쌤 친구 중에 이 바카스 회사에 다니는 친구 있는데, 바카스죠? 자, 바카스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우연히 이제 그 동기들 모임에 만났다가, 야, 바카스 원가가 얼마야? 그랬더니 456원이라는 거야. 456원. 그래서 혼자 빵 터져가지고 막 456원 막 이제 박수 치면서 막 웃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제, 456원.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전성기 순서가 4, 5, 6. 이렇게 이제 순서로 발전될 거예요. 자, 바카스. 자, 그러면 이 백제에서 전성기의 왕이 누가 있었냐면 자 근초고왕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신라에서 백제에서는 고구려에서는요. 광개토대왕도 전성기 맞아요. 그런데 광개토대왕은 한강을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한강 이북 지역으로 자 내려왔어요. 그럼 한강을 완전히 먹은 건 누구냐면 장수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수왕을 기준으로 갈게요. 여러분 장수왕 뜨면 무조건 5세기 가시면 돼요. 자 보세요. 391년에서 자 413년까지. 그래서 491년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4말 5초. 4말 5초. 중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AD 400년 사건? 거기에 딱 걸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뒤에 있는 413년에서 491년 여기까지가 누구냐면 요게 장수왕이에요. 그러니까 장수왕은 왕위를 차지한 게 거의 5세기 내내 왕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장수왕 뜨면 무조건 5세기. 어쨌든 자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진흥왕이 자 한강을 이제 독점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쌤이 이제 계속 해드려요. 뭐냐면 얘네들이요 오늘날로 친다라면 여러분들의 아버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즉 왕들이 대외전쟁 나가서 영토 넓히고 전성기 맞이한 거잖아요. 근데요 가정이 맨날 혼란스럽고 내부가 불안정하면 맨날 부부싸움하고 애들 맨날 가출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부가 혼란스러우면 자 밖에 나가가지고 사업이나 이런 회사의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어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싸워야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내부가 안정적이어야만 자 대외적으로 나가서 많은 사업 활동도 하고 또 돈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유한다라면 이 전성기 왕 앞에 누군가가 국가 체제를 잘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내부적 어떤 혼란이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대외전쟁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래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럼 결론 얘네들 앞에 누군가가 있는데 걔네들이 국가의 통치체제를 잘 정비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얘네들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에 써있는 왕들 자 지금 전체 화면에 안 잡힐 건데 여러분들은 교재에 왕들이 쭉 써있으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왕들을 찾으시면 돼요. 자, 백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왕이 누굽니까? 백제에서. 그렇죠. 고이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이왕의 업적을 자, 일단 자, 교재에서 별표 때리시면 돼요. 자, 고이왕. 자, 그다음에 고구려로 가게 되면은 자, 선생님, 광개토대왕 전성기 맞잖아요. 없다고요, 지금. 자,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한강을 차지하지 못했다. 전성기는 맞지만. 그러면 지금 칠판에 가장 많이 써 있는 고구려의 왕이 누구냐? 바로 소수리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교재에 소수리왕의 업적 가서 별표 때리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자 누구의 왕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까? 예, 버풍왕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됐죠. 그래서 버풍왕 업적을 별표 때리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발전되다가 결국은 7세기에 자 신라가 삼국을 자 완전하게 뭐하게 되었다? 통일하게 되었다더라. 자, 바카스를 먹으면은 힘이 난다. 자, 전성기다. BKS 456. 그래서 7세기에 자 통일이 되는 이런 모습. 여기서요, 이제 삼국이 본격적인 항쟁을 통해서, 이제 통일이 될 건데, 그 일련의 과정을 지금부터 볼 거거든요. 그거에 앞서가지고, 하나만 더, 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중앙집권국가의 공통점은, 자, 칠판에 써있는 것처럼, 왕위의 부자 세습, 왕위의 세습, 율령 반포, 불교의 수용,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집권국가가 되었다? 네, 중앙집권국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설명할 거냐면요. 삼국의 통치체제라고 되어 있는 거. 용어 몇 개만 확인하면 돼요. 삼국의 통치체제. 그러면 삼국의 통치체제에서 고구려 K, 백제 B, 신라 S. 자, 첫 번째 관등조직을 먼저 보겠습니다. 관등조직. 이 관등조직은
관리의 등급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친다라면 공무원들, 자, 9급 공무원에서부터 쭉, 자, 등급이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위계 서열을 이제 정비한 건데, 이 관등을 정비할 때 고구려는 10여 관등, 10여 관등. 그러니까 어떤 역사책에는 10관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역사책에는 13관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디 거는, 고구려 거는. 그래서 고구려 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10여 관등 이럽니다. 자, 백제는 16관등, 신라는 자, 17관등. 자,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라면 자, 몇 급 공무원까지 있고요? 예, 9급 공무원까지 있고요. 그럼 자, 보세요. 이 관등, 자, 그대의 수상이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이제 대통령을 왕으로 비유하세요. 그럼 대통령을 왕으로 비유하면 이거 빼고 공무원에서 전체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그렇죠. 총리입니다. 그 총리와 같은 수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대표가 있다는 거죠. 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자, 뭐라 불렀냐면 대대로라고 부릅니다. 대대로 혹은 대망리지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자, 뭐가 있냐면 좌평들이 있는데요. 이 좌평들이 높은 귀족이거든요. 그래서 좌평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좌평. 그래서 상좌평. 자, 그 다음에 자, 신라 같은 경우는 대등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대등, 상대등. 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자, 요 용어만 일단 확인하시고 오늘날의 총리와 같은 건데요. 이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매일 뭐가 열립니까? 국무회의 같은 게 열리거든요. 그 국무회의와 같은 회의기구, 귀족 회의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 가게 되면은 고구려에서 이런 회의기구 기억나시죠? 무슨 회의? 제가회의. 백제는요, 정사암회의. 그리고 신라에서는 무슨 회의가 있냐면 화백회의.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 화백회의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자, 운영이 됐다는 거. 됐죠? 그래서 쌤이 색깔 있는 걸로 필기했거나 밑줄 금 부분만 여러분들이 용어 어느 나라와 관련된 건지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지방과 중앙. 자, 중앙과 자, 지방을 쪼개게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오부. 자, 오부, 오방, 육부, 오주. 자, 이런 식으로 쪼개는데 이건 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별 필요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중앙에 오부로 쪼갰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수도가 이제 서울이잖아요. 그 서울인데 서울에 가면은 이제 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강남구, 서초구, 무슨 구 이렇게 구가 있는데 그 구와 같은 것들을 자, 여기는 5개로 쪼갰다는 얘기고 오늘날에는 뭐 25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지방은 자, 5개 또 지역으로 쪼갰네요. 그래서 각각의 자, 중앙과 지방의 행정 조직을 이제 개편을 했는데 그 지방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방만 얘기를 할 건데 그 지방을 이야기했을 때 지방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 짱, 왕의 명령을 수행할 목적으로 파견된 그 짱, 오늘날로 친다라면 자, 도지사 정도 되겠죠. 도지사. 그랬을 때 뭐라 불렀냐면 욕살이라고 불렀어요. 욕살. 자, 여기는 방명이라고 불렀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군주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군주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왜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거니까. 자,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주가 넓어지나요? 주가 넓어지나요? 넓어져야 되죠. 신라 땅보다 더 어쨌든 영토가 확장됐을 거니까. 통일된 직후에. 그래서 몇 주가 되냐면 9주. 됐죠? 9주. 그러면 5주였었다가 이제 9주로 발전될 건데 이 9주로 발전됐을 때 자, 여기는 도독이라고 부를 거예요. 도독. 그러니까 구주의 장관을 도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날의 도지사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요, 이 군주는요, 지금 삼국이 통일되는 자, 항쟁 과정에서 자, 이런 행정국이 지금 개편된 거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왕이었었다면 이 지방관에게 행정적인 역할을 많이 맡기겠습니까? 군사적인 역할을 많이 맡기겠습니까? 항쟁 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군사적 역할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나중에 통일이 돼서 구주가 됐을 때 이 도독은 그러면 행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자, 군사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행정적인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즉, 통일된 이후에 지방 장관들의 군사적 힘이 약화된다. 예,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삼국의 중앙 집권 과정까지 다 살펴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초기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그 초기 국가들 중에 자,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되는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3개 나라가 있었다.
중앙 집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결국 6세기에 신라에게 병합된 게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정도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의 항쟁이 시작될 거냐면 삼국의 자, 항쟁이 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삼국의 항쟁. 자, 쭉 지금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거를 제목 위주로만 여러분이 나중에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큰 흐름이 잡히는 건데 삼국의 항쟁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냐면 4세기 때부터입니다. 왜 그런지를 쌤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한반도가 1이 됐다고 친다라면 좌우에 부여 만들어졌죠. 부여.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에 고구려가 있다고 칩시다. K. 자, 백제는요. 마한 땅 쪽에서 발전되죠. 그럼 이 전체가 마한 땅인데 그 마한 땅 안에서 백제가 발전됐고 백제가 가장 힘이 센 목지국을 밀어내고 이 전체를 마한 전체를 백제가 모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백제는 이렇게 발전되는데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몇 개의 군현이 설치됐다고 그랬어요? 4개의 군현이 설치됐다고 그랬죠. 그 4개의 군현 중에 3개의 군현은 자, 유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물론 처음에는 억압당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진강되고 막 이랬지만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서 결국은 축출한단 말입니다. 자, 축출했어. 그러니까 초기 국가들이 그 자리에 다시 만들어졌는데 자, 이제 끝까지 축출되지 않았던 군이 하나 있는데 걔가 바로 낙랑군이었었죠. 쌤, 낙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낙랑공주 나오는 그 낙랑 맞습니다. 그러면 낙랑군이란 나라의 위치는 어딘데요? 기존의 학설은 여기가 낙랑군의 위치다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면 자, 낙랑군의 자, 위치가 여기라고 했었을 때 의도하진 않았지만 낙랑군이 가지고 있는 자, 기능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충돌을 막는 그런 역할을 의도하지 않고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낙랑군을 자, 누가 축출시키냐면 고구려가 자, 이 낙랑군을 뭐 시킨다? 축출시켜버리죠. 미천왕이란 왕이 다시요. 미천왕이란 왕 때 미천왕이 313년에 그러니까 몇 세기입니까? 4세기죠. 4세기에 낙랑군을 딱 축출하는 순간 자, 백제와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백제에 자, 결국은 공격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의 본격적인 항쟁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은 바로 4세기 초반에 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일단은요, 자, 여기에, 백제가 건국되는 과정. 사만이 있었는데, 사만 중에 마한이 있었고, 자, 그 마한 땅에 목지국이란 나라가 있었을 때 얘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예, 온조가 들어왔죠. 온조가 들어와서 백제가 이렇게 건국이 된 겁니다. 기원전 1세기에. 그러면 백제가 건국되었고, 쭉 발전되다가 고이왕, 엄마나. 자, 고이왕, 여러분들, 자, 뭐 해야 되는 왕이에요? 별표해야 되는 왕, 맞죠? 자, 고이왕. 그래서 고이왕이, 나름의 많은 개혁 정치를 펼쳐요. 그럼 아까 칠판에 정리됐었던 것 중에 뭐 있었습니까? 율령반포했죠. 됐죠? 그 다음에 왕위에 모두 시작됐어요. 왕위의 세습도 고이왕 때부터 시작됐죠. 그죠? 자, 그러면 율령 반포했고 왕위에 세습되었다. 자, 고이왕 때 율령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율령에서 율이 뭐냐면 율이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 형법, 이게 율입니다. 그럼 령은 뭐냐면 령은 행정법입니다. 자, 행정법이란 행정이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자, 공무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럼 공무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런 걸 정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도 필요할 것이고 그럼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얼마를 거둘 것이냐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령이죠. 그럼 율은 형법이고 령은 행정법인데 그 행정법 령 안에 이런 것도 포함돼요. 자, 관등 조직을 자, 뭐였다? 정비했다. 자, 관등 조직을 정비했다. 여러분들 이 관등 조직을 정비할 때 관리들의 모두 제정을 했냐면 복장 색깔, 복색도 제정을 하거든요. 복색을 제정했는데 이 복색이라는 게 뭐냐면 옷 색깔이에요. 복장의 색깔. 그럼 복장 색깔을 통해서 뭐 하는 건데요?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아니 옷 색깔 가지고 그게 잡히나요? 자, 예전에요. 쌤이 고등학교 이제 1학년에 막 올라갔을 때 전체 1학년 총 구성이 한 500명 정도 됐었는데 그러면은 1, 2, 3학년 다음에는 한 1,5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였었던 거죠. 그래서 신입생으로 딱 올라갔었을 때 입학하기 전에
우리한테 이제 투표를 시켰어요. 너희들 교복 입을래 안 입을래? 쌤이 이제 그 교복을 새롭게 입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497명이 안 입을랍니다. 이게 이제 반대표를 던졌고 3명이 저 입을 건데요. 근데 결국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교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쌤은 이제 교복을 안 입고 이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년에 딱 올라가는데 밑에 이제 우리 후배들, 1년 후배들이 새롭게 이제 학교에 올라올 때 걔들한테 투표를 시키면 교복 안 입겠다. 이게 또 더 많은 표를 얻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교장 티처가 이제 잔머리를 이제 굴리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리 투표를 시켰어요. 그 우리한테 투표를 맡긴 겁니다. 너희들 1년 후배들 교복 입힐래 말래 이렇게 된 거죠. 야, 결과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497명이 입혀야 됩니다. 이거죠. 나머지 3명은 에이, 걔들 또 안 입어야 되죠. 이런 건지 어쨌든 절대 다수가 얘들은 입혀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 후배 이 후배들부터 이제 교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쌤 학교에서. 그러면은 밑에 후배들이 이제 2학년이 되고 그럼 그 밑에 신입생들 당연히 교복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이 3학년이 됐을 때 캠퍼스가 정말 아름다운 구조가 만들어졌죠. 1,500명의 학생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학교 안에 있을 때 사복 입은 친구들은 무조건 3학년인 거죠. 교복 입은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딱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복 입은 친구들은 무조건 3학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매점이나 이런 데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아무튼 이제 지금도 총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은 1년 후배들이 우리를 매우 싫어해요. 어쨌든 됐고요. 그 복장 색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교복을 입혔냐 안 입혔냐 이것만 가지고도 그 안에서 위계질서 같은 게 잡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 공무원들의 복색을 제정해줌으로써 전체 위계질서를 확립했다. 그럼으로써 왕권의 안정, 결국 다 왕권 강화를 위한 그런 개혁 정치였었다는 거죠. 그죠? 고위와.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고위왕이 누구를 밀어내냐면 목지국을 밀어내요. 그래서 목지국을 밀어내고 한강의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한강에서 이미 건국이 됐죠. 그럼 한강에서 이미 건국됐는데 한강을 장악하고 마한 전체의 짱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게 누굽니까? 그게 목지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목지국을 밀어내고 결국 한강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마한 땅 안에서 백제가 최고의 강자가 돼버린 겁니다. 조심할 건 마한 전체를 아직 먹은 건 아니에요. 마한 전체를 먹은 거는 그 다음에 근초고왕 때 먹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 자, 보세요. 왕위의 세습. 자, 한강의 주도권 장악. 자, 이제 근초고왕으로 가봅시다. 자, 근초고왕. 이 근초고왕이 4세기인데 요 4세기에 요게 이제 딱 여기서 터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거예요? 고구려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시킴으로써 백제와 고구려가 국경을 직접 맞닿게 되었다. 요게 이제 딱 4세기인 거죠. 그럼 요 4세기 시점에서 근초고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면 일단은 왕위에 무슨 세습이 이루어지냐면 부자 세습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근초고왕이 어디 전체를 병합했냐면 마한 전체를 다 병합해버립니다. 그럼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고위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위의 세습. 여기는요. 왕위의 부자 세습.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한강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럼 얘는요. 마한 전체를 다 먹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를 좀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수능 자체는 이렇게 이제 지역적인 것까지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게 포인트구나 라는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초고왕 가볼까요? 자, 이 근초고왕이요. 고구려를 공격할 겁니다. 자, 고구려를 공격했다. 이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당시에 고구려 평양성에서 결국 누가 전사하냐면 고국원왕이라는 고구려의 당시의 왕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고국원왕이 전사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삼국의 항작에서 4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초기의 주도권은 어느 나라가 쥐고 있다? 백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근초고왕 요 시점에서요. 하나만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할 게 있는데 근초고왕의 아들, 그러니까 근초고왕의 아들,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근구수왕인데 그 근구수왕이 일본의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했답니다. 자, 칠지도는 뭐냐면 지, 가지지자. 그러니까 가지가 7개 달린 칼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칠지도를 하사했다. 그 얘기는 백제와 외, 일본이죠. 백제와 외가 친했다, 안 친했다? 친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백제가 망한 다음에 백제의 부흥운동이 펼쳐지는데 그 부흥운동을 우회가 도와주러 오거든요. 자, 이때부터 어쨌든 친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삼국의 항쟁 제목 위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목을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자, 삼국의 항쟁. 자, 여기에서 고구려의 위기. 자, 이렇게 한 번만 달아봅시다. 자, 고구려의 위기는 방금 얘기했듯이 자, 누가 전사했습니까? 고국 원왕이 전사했죠. 그러면 이렇게 가볼까요? 자, 백제의 자, 침략을 받았다. 백제의 침략을 받았고 자, 이때 왕이 전사하면서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더라. 그럼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자, 극복한 왕이 있는데 자, 그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라더라. 그럼 소수림 왕은 자, 뭐요? 별표 들어가는 왕입니까? 예, 제가 전성기 바로 앞에 있던 왕들 중에 국가의 통치 체제를 정비했었던 왕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제는 고이왕.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자, 소수림 왕이 있는데 이 소수림 같은 경우는 소수림 왕은 첫 번째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 반포 뭐 있었죠? 고소법, 고이왕, 소수림왕, 법흥왕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수림왕 불교를 자, 수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율령 반포했고요. 자, 불교 수용했고요. 또 뭘 설치하냐면 태학을 설치하는데 이 태학이라는 게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인데 나중에요. 고구려에서는 지방교육기관도 설치가 되는데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거든요. 5세기에. 그러면은 5세기에 지방교육기관으로 경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거 이전까지 중앙교육기관에 태학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에 태학. 뭘 양성한다고요? 인재. 그럼 그 유능한 인재를 양성을 해서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관료로 갖다 쓰겠다는 거죠. 어쨌든 자, 소수림왕, 율령반포, 불교수용, 자, 그리고 태학을 자, 설립했다. 그럼 소수림왕이요. 이 위기 상황을 나름대로 슬기롭게 자, 극복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극복을 해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체제가 다시 안정을 회복했으니까 복수해야죠. 아예 얻어 터졌으면 이제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복수하러 갈 겁니다.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한다? 광개토대왕이 자, 등장을 하죠. 자,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 그러니까 391년에서 413년까지인데, 자, 이렇게 할까요? 4말, 자, 5초 이럽시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이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거에서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한강을 먹지 못해요. 한강 이북까지만 차지합니다. 한강을 자, 먹지 않았다는 거. 요거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이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거에서는 신라를 도왔습니다. 맞죠? 신라에 침략한 왜구를 격퇴해줬죠.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자, AD 무슨 사건? AD 400년 사건을 통해서 자, 누구를? 왜구를 격퇴했다.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자, 최초의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가요, 여러분들 뭐냐면 연도를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연도가 2018년, 19년 이렇게 이제 연도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기준은 뭐죠? 예수가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서 연도를 지금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뭐 예수의 존재 이런 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는 연호라는 거를 이제 채택을 하는데 그 연호를 중국식 연호로 갖다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이 새롭게 바뀌면 그 바뀐 왕의 즉위,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연호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391년이 광개토대왕이 처음에 왕이 된 시점이라 한다면 391년을 영락 1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392년은 영락 2년. 그 영락이라는 연호. 중국의 연호가 아닌 우리의 독자적인 연호. 최초거든요. 그 얘기는 누구와 그만큼 대등하다?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어떤 자주의식을 자,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장수왕으로 가봅시다. 장수왕 뜨면 무조건 몇 세기라고요? 예, 장수왕 뜨면 무조건 자, 5세기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수왕으로 가면 일단은 장수왕에서요. 어디로 천도하냐면 평양성으로 천도해요. 자, 평양성으로 자, 뭐였다? 천도했다. 자, CF. 이 고구려는요. 맨 처음에 졸본성의 산악지역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랬다가 2대 왕 때, 유리왕 때 바로 옆에 국내성이라는 데로 옮겨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무슨 성으로 또 옮길 거냐면 평양성으로 옮길 건데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걸 옮긴 게 자, 5세기 자, 누구 때라고요? 바로 장수왕 때인데 장수왕이 그런 평양성으로 천도해서 천도한 목적은
전두환 목적은 예, 남하 정책을 하려고요. 남진 정책이라도 되고요. 남하 정책이라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남하 정책, 백제를, 자, 그리고 신라를 압박을 할 겁니다. 압박을 해서 두 번째 하나 비워놓고요. 자, 세 번째. 결국은 이 장수왕이 어디를 차지하냐면 한강을 자, 완전하게 차지한답니다. 그 한강을 차지했을 때 그 한강을 차지했음을 알려주는 증거물이 있는데 그 증거물에 자, 무슨 고구려비가 있냐면 중원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자,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표현합니다. 충주 고구려비. 자, 충주 중원 고구려비. 내용은 한반도가 1이 됐다고 치면 이 한반도에서 한강의 위치를 쌤이 이제 대략 그려드릴게요. 한강은요. 알파벳 Y 있잖아요. 그 Y가 이게 자빠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강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요 강이 무슨 강이고요? 북한강. 됐죠? 요거는 뭘까요, 그러면? 요거는 남한강이죠. 되나요? 그래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만나서 자, 서울을 통해서 자, 이쪽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한강의 큰 틀인데 장수왕이 자, 여기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여기다가 지금 비석 세운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남한강 상류. 여기가 하류니까 여기가 상류. 그럼 남한강 상류에 오늘날의 이 동네가 어디라고요? 충주거든요. 그 충주에다가 비석을 세웠답니다. 그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 다른 말로 중원 고구려비. 네. 그러면 여기다 비석을 세웠다는 얘기는 고구려가 한강을 이렇게 완전하게 장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됐습니다. 장수왕에서요, 쌤이 한 줄을 지금 비워놨거든요. 그럼 장수왕에서 한 줄을 비워놨는데 이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필기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해는 좀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여기에 중국에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 한나라. 근데 망합니다, 얘가. 얘가 망한 다음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들어서요. 위, 촉, 오.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조, 유비, 손권 등이 등장해서 싸우는 삼국지의 삼국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이게 3세기인데요. 얘네들이 자, 이 전체를 진이란 이름으로 다 통일을 합니다. 그럼 진이란 이름으로 통일됐을 때 이 자리에 몇 호가 들어오냐면 5호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5호는 흉노족, 선비족, 저족, 강족, 갈족 뭐 이런 애들인데 개무시,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이들의 침략으로 자, 얘가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동쪽으로 도망가서 동진이 됩니다. 동진. 이 동진은 다시금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발전됩니다. 그럼 얘들을 다 묶어서 뭐라 하느냐? 남쪽에 있는 왕조들. 그래서 남조라고 합니다. 남조. 그 다음에 이 진은 망했죠? 망해서 이 자리에 5개 오랑캐들에 의한 16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 16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진입니다. 이걸 다 통일한 게 자, 북위랍니다. 북위는 다시금 자, 동위와 서위로 자, 얘는 북제와 자, 북주로 발전됐고 이 북주가 다시 수나라가 됩니다. 수나라. 수나라가 되어서 이 전체를 통일할 겁니다. 자, 몰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뭐라 하느냐?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위촉오가 싸우는 위. 그 다음에 통일은 진이란 이름으로 통일됐죠? 진.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했어요? 남조. 그럼 이걸 다 묶어서 북조. 묶으면 위진, 남북조 시대. 이게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 위진, 남북조 시대에 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자, 고구려 K, 백제 B. 자, 갑시다. 고구려 K는요. 고구려는 누구한테 불교를 받아들였습니까? 전진.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전진을 포함한 이 라인이 뭡니까? 북조죠. 북조. 북쪽에 있는 왕조들. 그럼 북조와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친합니다. 북조와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친하다. 이 말 이해됐죠? 두 번째.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럼 동진을 포함한 이 라인을 뭐라 하겠습니까? 남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백제 같은 경우는 자, 누구하고 친하다? 그렇죠. 남조 라인과 친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남조 라인과 친한 이런 구조가 자, 당시에 동아시아의 어떤 외교, 국제 질서를 한다면 장수왕이요. 여러분들 남하정책 할 거 아닙니까? 남하정책, 이건 결국 백제를 압박을 넣을 거고 물론 신라도 이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백제를 압박을 넣었을 때 백제가 뭐라 할까요? 야! 남조야! 도와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남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친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되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요. 장수왕은요. 이 남하정책을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도 외교관계를 맺고 내려오냐면 얘하고도 외교관계를 맺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아버립니다. 자, 얘는 결국 어떻게 돼요?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백제의 당시 계로왕이라는 왕이 장수왕의 공격을 받을 때, 자, 여기에 있는 남조한테 도와줘! 그랬더니 남조가 뭐라 그래요? 미안해. 나 고구려하고 친해졌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로왕이 어떡하지? 좋아. 자, 보세요. 고구려 네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놨어?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관계를 끊어놓을 거야. 그러면서 이 계로왕이 북위라는 나라한테, 자, 계로왕이 어느 나라한테? 북위라는 나라한테 나라의 편지를 보내죠. 북위국서. 그래서 교과서에 북위국서를 보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북위국서가 뭐냐면 북이라는 나라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북이라는 나라의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요? 야, 북이야. 그거 알고 있니? 고구려는 정말 나쁜 띠띠끼야. 자, 이 관계를 빨리 끊고 여기를 공격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둘 사이 외교 관계를 끊기 위한, 자, 그러한 외교 문서를 보냈으나 결국 북이가 됐어.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 관계를 지속한단 말이죠. 그게 결국 계로왕은, 자,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강을, 자, 뺏기고 전사한 거죠. 자, 여기 있는 백제는 웅진성으로, 자,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웅진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뒤에 이야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뒤에 이야기 해드리면 장수왕이 5세기 내내 이제 전성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장수왕이 이렇게 전성기였었을 때 여기에 있는 백제와 신라는요, 이게 서로 손잡고 발발 떨면서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왜? 장수왕이 워낙에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움츠리고 있다가 장수왕이 죽고 난 5세기 말 6세기 초 이때 되면 다시 백제와 신라가 꿈틀대면서 다시금 부흥 정치를 펼치기 시작해요. 예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백제를 보면 백제의 6세기에 무령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무령왕이라는 왕은 좀 전에 계로왕이요. 장수왕의 공격을 받을 때 계로왕은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던 거죠.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못 끊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6세기의 무령왕은 다른 생각을 해요.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면 이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끊을 수 없다라면 이 관계를 회복해서 상대적으로 이 관계를 끊어버리자.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남조에 예를 들어 사탕을 10개 줬다. 그럼 나는 사탕을 100개 주고 얘가 사탕을 100개 준다. 그럼 나는 사탕 공장을 줘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 남조와의 교류를 계속 늘린 겁니다. 남조와의 교류를 계속 확대시켜서 결국 이 관계를 상대적으로 끊어놔요. 어쨌든 그건 6세기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 여러분들 무령왕이요. 시험에 나오는 게 뭡니까? 무령왕릉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령왕릉이 나오는데 무령왕릉의 특징이 뭐냐면 벽돌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이 아니거든요. 쌤이 주제사로 고분 양식에 대한 주제를 따로 떼어내서 설명해놨는데 그거 한 번만 여러분들이 수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백제의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이다.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 무령왕릉. 돌연변이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 벽돌무덤의 양식은 중국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서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적인 영향, 그래서 무덤 양식까지 중국 걸 따라하고 있다. 그만큼 이들과 교류 관계를 다시금 늘렸었다. 누가? 무령왕이. 예,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중국의 위진남북조의 나라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자, 고구려의 위기. 자, 그 위기를 소수림왕이 극복했다. 그래서 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나름대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더라. 그럼 여기는 뭘 쓰고 싶었던 겁니까? 네, 여기 쓰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누구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자, 중국 남북조와 모두 교류했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누구랑은 친했었는데 북조랑은 친했었는데 남조와도 이렇게 손을 잡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장수왕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지금 장수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여기서 지금 위기 상황을 맞이한 거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백제와 신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자, 누구의 위기로 갈 거냐면 백제의 자, 위기 이렇게 할 건데 이 부분은요. 쌤이 다음 강의로 연결해서 삼국이 자, 통일되는 이 과정까지 한데 자, 묶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